자, 이번 챕터는 이제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시 공간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공간구조의 발달과 주거지 분화 과정, 기본적인 이신과 지층 형상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구조라는 게 무엇이냐? 자, 도시 공간구조는 크게 사회구조, 경제구조, 인구구조, 공간구조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구조라는 것은 도시 사회의 문화적, 제도적 구조를 말한다. 문화적, 제도적 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구조라는 것은 산업구조나 직업구조, 토족 수준 등의 분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고, 경제는 이제 산업이나 직업, 소득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인구구조는 이 도시의 인구 밀도, 규모, 이질성 정도에 따라서 전체 구조를 밝혀낼 수 있고, 성별, 연령별 분포나 노동, 인구, 도시 성장의 요인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자료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도시에선 서울만 봐도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 새로 만들어진 노원이나 이런 상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그러니까 40대, 40대, 50대 그쪽 연령이 더 많고 그런 게 인구 구조겠죠. 그리고 공간 구조는 전체 기본 지금 얘기했던 인구 구조, 경제 구조, 사회 구조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전반적인 그릇이다. 그래서 도시 구조는 총 4가지 챕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회 구조, 경제 구조, 그리고 인구 구조, 그리고 공간 구조. 이 인구, 사회, 경제를 닮아서 공간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는 우선 도시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될 텐데요. 도시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될 텐데 우리 게데스가 얘기했던 생활, 생산, 위락의 기능이 있고요. 그렇죠? 생활해야 되고 생산, 일해야 되고 위락,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공간에 이제 꼬르비제는 생활, 생산, 위락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교통이라는 이런 주거, 상업 그리고 이제 위락과 같은 휴양의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까지 이야기했던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능 지역으로 분류를 한다면 우리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개별적인 공간의 기능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도시의 기능이다. 자, 그럼 공간구조 발달이 어떻게 됐고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도시 공간구조의 구조 각종 도시의 활동이 도시 내부에서 투영되어 나타나는 도시 내부 공간의 배치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각종 도시의 활동, 기능적인 활동들이 도시 내에 투영되며 그것이 어떠한 공간에서 배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도시의 활동이 도시 내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우리 홍대 같은 경우 인디 밴드들이 있고 문화와 예술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문화예술이라는 활동이 도시 공간 내부 구조에 수용되어 있다는 거죠. 주거 공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집기, 장치, 가구, 그리고 열관리, 전자기기 등을 갖춰진 인간의 창조 공간으로서 그 시대의 문화유산을 1차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이다. 말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라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대부터 이어져 온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이 이제 주거 공간이다. 그렇죠? 주거 공간. 자, 생산 공간. 인간 생활에서 안주와 취미 등의 문화 활동을 수용하는 주거 공간을 수용하면서 주거 공간을 지탱하기 위해 인간에게 물질적 획득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공간.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생산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본력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생산 공간이다. 일터. 위락 및 문화 공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 문화시설과 위락 등 인간 활동으로부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다. 사람이 맨날 일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고 공급과 보조 공간. 주거와 생산, 문화 활동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식 공간을 뜻한다. 그래서 혹은 소비 공간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간 구조에서는 이제 주거 공간, 생산 공간, 위락 및 문화 공간, 그리고 공급 및 보조 공간 등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간 구조 확대 과정을 본다면요. 개인이나 기업은 가능하면 경제 활동의 중심지 가까이 입지하기로 하며, 아무래도 그렇죠. 중심지에 가깝게 가고 싶죠. 합리적 이시점은 한 지점의 지대화와 교통비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다들 도심을 원해요. 가까운 곳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도심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지가의 능력과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교통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곳에 살지, 어느 곳에 결정할지. 그래서 공간정책으로는 지역 지구제 등을 통한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거나 유도할 때 도시공간의 성장과 발전은 그 규모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도시공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역 지구제나 이런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간이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도시 공간 구조는 평면적 확산보다는 입체적 성장을 이루어 고밀도의 도시 공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평면적 외연적 확산이 됐다면 점차 고밀복합, 고층화가 되면서 입체적인 토지 이용으로 도시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양상을 뜻하고 있네요. 자, 분화와 재배열. 도시 공간 구조는 성장과 재편에 따라서 진화하는 단핵 도시에서 다핵 도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과거 단핵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의 핵을 가진 도시가 점차 시간이 증가되면서 평면적 확장보다는 이제 입체적 확장이 들어가고 뭐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서 공간적인 변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점차 도시는 단핵에서 다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단핵 구조를 갖는 중소도시는 대체로 동심원 구조를 형성한다. 그렇죠? 우리 지대곡선에서 봐도 CBD가 가장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 점차 외곽으로 나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니까 도심 기능인 상업 업무 기능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형성되고 부분 지역 중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교통의 결제점에 새로운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된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단핵 도시가 있었어요. 교통의 발달이 일어나면서 아메바와 같은 형태로 도시가 확장을 한다. 여기에 점차 외연적인 확산이 거해지다 보면 교통의 결절점에 부도심이 형성된다. 그렇죠? 이게 가장 뻔한 도시 공간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주거지의 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주거 여과 과정. 높은 소득계층이 점유하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보다 낮은 소득계층을 넘어가는 과정. 저소득자의 경우 주택은 비탄력적 수요를 갖는 데 비해 고소득자들은 주택의 수요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이라는 게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소득이 점차 증가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재활성화, 주거 여과 과정에서, 즉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류층 가구가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여 도시 내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 기존의 악화된 주거를 재개발하고 고급주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급주택지가 도시 내부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역도시화 과정이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본다면 과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살았어요. 비쌌어. 시대가 지났습니다. 여기가 점차 집이 나빠져.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죠. 딴 데로 갔는데 또 시대가 지나니까 이 공간이 새로 재개발을 통해서 여기로 다시 들어오는 기본적인 그런 재개발 같은 거 해도 완전 처음 만들었을 땐 정말 좋은 거 아니었어요. 좋은 거였잖아요. 그럼 상류층에서 거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류층 나갑니다. 그러면 집이 낙후됐으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거기를 들어오게 되는 거고 상류층은 딴 데서 살고 있다가 또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이제 그 저소득층의 거주를 허물어야 되는 시기가 오죠. 노후 불량 주택 되면서 거기를 밀어붙이고 다시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내기 과정. 주거 여가 과정에서 상류층 가구가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고 도심 재활성 과정은 상류층이 도시 내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류층은 다시 교외로 빠지는. 그러니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을 때 상류층은 좋은 집을 찾아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중류층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어때요? 교회로 나갔다. 상류층이 교회에서 살고 있던데 다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상류층이 도심에 살고 있다가 더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상류층에 살고 있는 집들은 낙후되면서 하류층이 들어오는 거고, 상류층은 다시 도심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것은 하류층이 못 간다고요. 왜 못 가? 하류층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그래도 조금 소일거리라도 있어야죠. 한다못해 청소도 해야 되고, 계단 청소다, 무슨 경비다, 이런 거 하려면 도심 근처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주택지에는 어쨌든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상류층 내부로 들어왔고, 하류층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류층이 교회에서 주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개념. 기본적인 주거 여가 과정이라는 것이 주거지가 이제 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로테이션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고급 주택지, 좋은 데는 상류층이 살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상류층은 교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좋은 집을 위해서. 그러면 빠져나간 그 집은 하류층이 들어와서 잠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면 하류층이 살고 있던 집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노후 불량화 주택이 돼서 재개발을 합니다. 그럼 재개발을 통해서 상류층들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주거지, 깨끗한 주거지에 들어오니까 상류층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교외에 있던 주거지는 누가 들어간다? 중류층이 들어가는 거죠. 왜? 하류층은 도심에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멀리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의 여과, 주거의 흐름이 잡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그 주거 여과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집심과 이심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집심, 모인다는 거, 이심, 떠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집심 현상, 지대 지불 능력이 높아 접근성이 높은 도심으로 집중하려는 경향이다. 그래서 중추관리 기능이나 고급 서비스 기능, 금융상업 그런 것들은 도심으로 모이려고 한다. 즉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반면에 이심현상, 지대가 높은 지역을 떠나려고 한다. 왜? 지대 지불 능력이 낮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넓은 용지를 선호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이심이다. 주택이나 공장, 학교, 터미널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이심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도시 공간구조가 왜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 공간구조는 변화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의 교외화, 분산화, 거주지 확산, 직장의 분산 등도 이런 공간구조 형성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 적용되고요. 교외 지역의 고용 증대, 도시 외곽의 사무실 및 상점의 증가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도심을 대신하는 교외나 주변의 역할이 증대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의 원액 도시에서는 하나의 도심이 있었다면 점차 다액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외곽에서 그런 서포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도시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은 원도심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 내부의 제조업이 쇠퇴했다. 아무래도 공업이 이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도시 내부에 있던 제조업 같은 경우 쇠퇴를 하고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재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된다.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의 변화도 하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 형성에 따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경제적인 요인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어떻게 발달하고 형성되는가를 본다면, 자, 가장 결정적으로 도시 구조를 형성시키는 요인이다. 즉, 가격, 지가인 거죠. 지가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공간 구조의 결정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심과 집심 형상도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주거지 여가 과정 또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이 토지라는 재화로서 파악을 한다. 토지의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은 지가, 가격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도시 공간 구조 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시 공간 구조의 경제적 요인은 주로 지대에 의해서 경제적 지불 능력에 의한 토지 이용의 패턴에 영향을 받는다. 즉, 같은 얘기죠. 가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도시는 도시적 산업의 집중지로서 기능과 역할이 본질적이고 제한된 공간적 범위에서 도시 기능들이 집중적으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이 경제적인 요인에 변화된다. 도시에 너무 많은 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모여 있는데 도시라는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범위를 극복하려면 지가와 같은 것으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한 도시구조는 시민의 소득 영향을 또 받는다.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의 시설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주거지의 여가 과정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근데 이런 요인을 주거 여가 과정에서도 어쨌든 간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주거지가 되려면 보다 높은 지가를 제시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고요. 지역별로 소득계층이 상이하고 지역의 서비스의 지역적 격차가 생기게 되어 소득별 서비스의 공간별 분리를 촉진한다. 강남과 강북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강남이 훨씬 더 지가가 비싸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거 환경도 강남이 조금 더 쾌적하진 않, 그렇다고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기능들 다 모여있고, 살기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지가와 관련된. 그래서 강남과 강북이라는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 자, 그렇게 사회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인구 증가 또는 감소가 도시의 구조와 밀도에 영향을 준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있다면 고밀도가 되는 거고, 그런 밀도가 높아지면 주거 환경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서울 그런 외곽 도시 같은 경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 인구가 점차 감소하게 하면서 그 도시의 구성이나 밀도가 확 로우되죠. 그러니까 우리 탄광촌 같은 경우, 태백이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 과거 인구가 엄청 많은데 번성했지만 점점 탄광촌 이제 상간산이 침체되면서 거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그런 도시는 이제 구성과 밀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면 늘어난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 구조의 외연적 확산이 촉진되고 저밀도의 개발 정책이 고밀도로 바뀐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70년대 도시로 사람이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시의 외연적 확산이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것만 봐도 과거에는 거기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인구 집중에 따라서 외연적 확산을 키운 거죠. 또한 주거지 개발도 60년, 70년대 만들었던 화곡 30만 호 건설 계획 이런 거 다 단독주택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단독주택지 건설 안 하잖아요. 다 고층화해서 높은 건물들을 올리는 이런 것이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고, 인구 생태학적 측면에서 도시공간의 집중과 분산, 집신간 분심, 침입과 계승, 지배와 분리 등의 요인에 의해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뭐 집중과 분산 모였다가 퍼지고 집신과 분신 뭐 같은 얘기죠. 뭐 침입, 계승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이제 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은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이 그 인간 생태학이니까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요인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발달은 도시의 분산 현상을 가져오고 교회화와 대도시화를 초래하면서 행정 단위의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도시 공간이 변화하게 되는 요인을 뜻한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공복지적 요인에 의해서 도시 공간 구조는 형성되고 발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부문에 의한 보건, 안전, 복지 세 가지 등의 분야에 의해서 도시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앞에 봤던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민간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면 공공이라는 것은 보건, 안전, 복지 등은 공공 분야에 의해서 공공의 힘에 의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결정된다. 이같이 볼 수 있겠죠. 공공의 필요성과 주민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식적인 정부 기관의 개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규제는 더욱더 강력하게 관철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는 이제 정부의 보건이나 안전, 복지 등의 정책과 맞물려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도시 공간 구조는 정치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는데요. 국가나 도시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어떤 거 생각하면 될까요? 그 오스만 남작의 파리 대개조 같은 경우 나폴레옹 3세의 영향력에 의해서 파리를 대개조한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킨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본다면 국가나 도시정부는 우선 시민으로부터의 그런 정치적 타당성, 정당성을 획득해서 플래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고 그 보다 좋은 토지 이용의 효율화에 힘쓸 수 있도록 정책과 정치적 측면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정치적, 정책적 요인은 민간 부분의 발달이 미약하고 정부가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공간 구조는 공공 부분에서 독점적인 진행돼서 아무래도 큰 정부 주도적으로 공간 구조를 이제 개편하고 만들어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도시 공간 구조라는 것은 그 도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는 나눌 수 있다. 도시 기능은 무슨 뭐 생산, 활동, 위락 이런 도시 공간 기능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도시 기능 공간들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은 이제 주거지의 분화 과정 혹은 이심과 집중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요인들을 봤더니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공공복리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도시 공간 구조는 형성되고 발달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뻔한 얘기죠. 도시가 어떻게 발달한다. 아무래도 도시가 외연적인 확산을 하는 이유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되고 융합되고 앞으로 진행을 하는. 그래서 다음번 파트에서는 이걸 이제 좀 더 이론체계로 정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